나와 그의 옛 연인이 함께 불길 속에 갇혔다. 그는 그녀를 구했고 나는 불길 속에 버려졌다. 5년 후 그가 죽어가며 수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이보리색 식탁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수국 화병을 조심스럽게 중앙에 놓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제 겨우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나와 민준 씨가 정식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되는 날. 그는 이 항구 도시 부산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교였고 나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다. 그를 만나고 사랑하고 청혼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이 작은 집은 비록 월세지만 구석구석 모두 내 손길로 정성껏 가꾸었다. 그가 해군 정복을 입고 내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책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던 중 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민준 씨가 일찍 퇴근했나 보다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택시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길고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를 한 여자. 그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그녀가 유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민준 씨의 소꿉친구이자 내가 낡은 사진 몇 장으로만 보았던 그의 아련한 첫사랑. 곧이어 민준 씨도 운전석에서 내려 서둘러 그녀의 캐리어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보며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이리 와봐. 내 친구 유진이야. 얘기 들었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유진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름다운 눈이었지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언니. 민준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민준 씨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유진이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 좀 추스르라고 몇 주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넌 들어가서 쉬어. 캐리어는 내가 옮겨줄게. 그날 저녁 내내 민준 씨는 유진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는 그녀에게 오렌지 주스를 타주고 피곤하지 않냐고 묻고 위로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 무거운 마음으로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손님이고 슬픈 일을 겪고 있으니 그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일 거라고. 그래, 분명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민준 씨는 나를 침실로 끌고 가 문을 살짝 닫았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얼굴에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마음에 고요한 호수에 던져지는 돌멩이 같았다. 우리 집 침실이 하나뿐이잖아. 유진이가 낯선 곳이라 불안해하는데 거실에서 재우긴 좀 그렇고 혹시 서연이 네가 창고방에서 몇 주만 지내주면 안 될까?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게. 넌 이해심 많잖아. 내 귀가 멍멍해졌다. 창고방. 우리가 낡은 물건들과 남은 건축 자재를 보관하는 곳. 그곳은 축축하고 비좁고 먼지투성이었다. 그는 그의 예비 신부인 나에게 다른 여자를 위해 신혼 침실을 양보하고 그곳으로 나가 지내라고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혹시 농담이 아닐까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는 미안함과 간절한 부탁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소리치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 목이 메어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침묵하자 민준 씨는 내가 동의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날 제일 생각해주는 줄 알았어. 그럼 내가 바로 창고방 청소할게. 걱정 마.
불편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큰 짐을 던 것처럼 기쁘게 밖으로 나갔다. 나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꾸몄던 침실에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탁자 위의 수국 화병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푸른 빛이 이상하리만치 어둡게 보였. 나는 아무 말 없이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챙겼다. 민준 씨는 창고방을 대충 청소하고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아두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페인트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진동했다. 그는 미안한 목소리로 나를 보았다. 며칠만 고생해줘. 내일 방향제 사와서 냄새 빼줄게. 일찍 자. 그리고 그는 유진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위층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낡은 나무 문이 닫혔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네 개의 벽이 나를 감쌌. 위층에서 들려오는 민준 씨와 유진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실수였던 걸까? 나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밖이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딱딱한 침대에 감히 몸을 뉘었다. 눈물은 그저 조용히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는 척했었다. 아침 식사 때 유진은 아주 비싸 보이는 실크 잠옷을 입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 오빠, 옛날에 우리 집 앞에 있던 배나무 기억나? 그때 오빠가 나 따주려고 올라갔다가 팔 부러져서 내가 며칠 내내 울었잖아. 민준 씨는 크게 웃으며 그녀에게 계란 프라이 한 조각을 집어주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네가 비 오듯이 울어서 달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 컸는데도 여전히 울보는 똑같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추억의 세계에 빠져 대화를 이어갔. 나는 끼어들려고 했었다. 저도 어렸을 때 나무 타기 잘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고 혹은 일부러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내 말은 그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마치 행복한 가족의 식사에 끼어든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일어나 설거지를 했다. 유진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 씨에게 말했다. 민준 오빠, 오늘 오후에 시내 구경시켜주면 안 돼요? 오랜만에 와서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한데. 물론이지.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데려갈게. 민준 씨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습관처럼 나를 돌아보며 당부했다. 너는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 우리 저녁에 와서 먹을게. 나는 목구멍으로 겨우 응이라고 대답했고 손으로는 도자기 접시를 꽉 쥐었다. 그는 나에게 같이 가고 싶은지조차 묻지 않았다. 마치 오늘 그의 계획에 내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집에서 외톨이였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머릿속이 텅 비었을 때 없는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온갖 일을 했다. 하지만 손을 멈출 때마다 민준 씨와 유진이 즐겁게 나란히 걷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을까? 그는 예전에 나에게 사주던 아이스크림을 그녀에게도 사주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들은 밤늦게야 돌아왔고 양손에는 크고 작은 쇼핑백이 가득했다. 유진은 새로 산 머리핀을 나에게 신나게 자랑하며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 예쁘죠, 언니?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로 샀어요. 나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 하지만 나는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선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차가운 창고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유진이 악몽을 꿀 때 민준 씨가 그녀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넘쳤다. 내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목소리.
나는 몸을 둥글게 말고 나 자신을 꼭 껴안았다. 나는 유진의 등장이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곧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나는 오직 혼자인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들며 불필요한 곳에서 유진과 민준 씨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했었다. 창고방은 나만의 세상이 되었다. 비록 비좁고 눅눅했지만 나는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민준 씨도 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때때로 그는 나에게 우유 한 팩을, 때로는 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결코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고 침실로 돌아오라고 제안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그에게는 내 침묵이 그가 가장 바라는 대답이었을 것이다. 그 암울한 나날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한 줄기 빛이 나를 찾아왔다. 어느 날 정오,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빳빳한 흰색 봉투를 건넸다. 거기에는 수신인으로 내 이름, 서연과 함께 해양대학교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창고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조선공학과 합격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민준 씨가 청혼하기 전에 비밀리에 시험을 준비하고 원서를 제출했었다. 그것은 나의 어릴 적 꿈이었다. 고아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지식으로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꿈.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그 꿈을 잠시 접어두려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 되었다. 나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통나무를 붙잡은 기분이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이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나만의 비밀, 나만의 탈출구로 삼을 것이다. 나는 결혼식 후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에게 보여주고 지지를 설득하리라 다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 꿈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편지를 두꺼운 책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 낡은 옷더미 밑에 깊숙이 숨겼다. 편지를 손에 쥐자 힘이 솟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기대할 미래가 있었다. 현실이 아무리 숨막혀도 내가 인내하기만 한다면 자유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유진은 또다시 그녀와 민준 씨의 옛날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내 몫의 밥을 먹으며 머릿속으로는 대학교 강의실, 거대한 선박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침실을 양보할 필요 없는 새로운 삶을 생각했다. 이 비밀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이 되었다. 합격 통지서의 존재는 마치 진정제처럼 내가 모든 일에 침착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나는 유진이 단지 옛날 이야기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 순진했다. 그녀는 더 노골적인 도발을 시작했다.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은 내 자존심을 베는 칼날 같았다. 모든 것은 민준 씨가 선물한 우리 둘의 사진이 인쇄된 머그컵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컵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유진이 아무렇지 않게 그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아, 그건 내 컵인데 다른 컵을 써줄 수 있을까? 유진은 입술을 삐죽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뻐서 그냥 잠깐 빌린 건데 언니 너무 빡빡하게 구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왔다. 유진의 말을 듣고 그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왜 그래? 그냥 컵 하나잖아. 친구한테 잠깐 빌려주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속 좁게 굴지 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당연히 내 잘못이라고 단정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며칠 후 그 컵은 깨졌다. 유진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했다. 민준 씨는 그저 괜찮다고 손을 내저으며 유진에게 더 예쁜 새 컵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에게 다시 사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다. 시장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서니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또 산책하러 나갔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침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다. 유진이 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내가 몇 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 산 그 드레스. 내가 보물처럼 아끼며 민준 씨의 신부가 될 날을 기다려온 그 드레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매우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며 목소리를 떨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그거 입으라고 했어? 유진은 깜짝 놀랐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냥 한번 입어본 건데요. 뭐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옷장에만 넣어두는 것도 아깝잖아요. 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당장 벗어. 나는 으르렁거리며 드레스를 빼앗으려 다가갔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돌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내가 유진에게 소리치는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 유진의 얼굴은 즉시 변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지극히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오빠, 나 그냥 한번 입어보고 싶었을 뿐이야. 다른 뜻은 없었어. 근데 서연 언니가 나한테 화를 내. 민준 씨는 극도의 실망감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나를 밀쳐냈다. 그만해. 서연아, 너 정말 너무한다. 유진이는 그냥 호기심에 한번 입어본 거잖아. 꼭 이렇게 소란을 피워야겠어. 내 태도를 좀 돌아봐.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기적이라고? 내 웨딩드레스를 지키고 싶은 게 이기적인 건가? 나는 그를 보고 그의 등 뒤에 숨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유진을 보았다. 나는 갑자기 내가 너무나 우습게 느껴졌다. 이 싸움에서 나는 결코 이길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믿었던 심판은 처음부터 상대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웨딩드레스 사건 이후 나는 민준 씨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벽이 존재했다. 나는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예비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치 프로그래밍된 기계 같았다. 나는 입학일까지 하루하루를 세며 이 집을 당당하게 떠날 날을 기다렸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한 수년간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마도 그가 단지 친구에게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일 거라고. 하지만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내게 남은 마지막 환상마저 무참히 깨뜨렸다. 그날은 무더운 날이었다. 점심때 민준 씨는 집에 있었고 그는 우통을 벗고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그가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려고 팔을 뻗었을 때 나는 우연히 그의 단단한 팔뚝에 있는 흉터를 보았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 희미해진 작은 문신이었고 민과 유라는 두 글자가 서로 얽혀 있었다.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갔. 나는 처음 사귀던 날 그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랑 서연이지. 바보야. 우리가 정식으로 사귄 날을 기념하려고 새긴 거야. 그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나는 내 이름이 그의 살갗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고 순진하게 믿었다. 나는 그 달콤한 믿음 속에서 수년을 살아왔. 하지만 그날 오후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나는 우연히 현관에서 나누는 민준 씨와 유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창고방에 있는 줄 알고 꽤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진은 킥킥 웃으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팔에 있는 민준, 유진 문신 아직도 있네. 새 사람 생겼으면 지웠을 줄 알았는데 서연 언니가 알면 별로 안 좋아하겠네. 나는 그 자리에 굳었고 젖은 옷을 든 손이 떨렸다. 민준, 유진, 민준, 서연이 아니었나. 나는 민준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소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다 지난 일인데 뭐하러 다시 꺼내.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간접적인 인정은 수만 번의 부인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알고 보니 나는 그저 두 번째 사람이었고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흉터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 환상에 빠졌던 바보였다. 알고 보니 수년 전의 달콤한 말은 그저 쉽게 내뱉어진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나는 마당 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젖은 옷은 어느새 땅에 떨어져 있었다. 옷에서 나온 물이 마른 땅에 스며들어 마치 내 마음속에서 피 흘리는 상처처럼 어두운 얼룩을 남겼다. 민준 씨는 내 침실을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나를 달콤한 기만 속에서 살게 했다. 나는 우는 것보다 더 쓰라린 뒤틀린 미소였다. 알고 보니 나는 지금까지 그저 바보였다. 내 사랑과 믿음은 그의 눈에는 아마도 장난에 불과했을 것이다. 내 안의 관용과 희망을 위한 마지막 티켓은 그의 손에 의해 무참히 찢겨나갔다. 문신의 진실을 알게 된 날부터 나는 더 이상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빨리 떠나고 싶었다. 이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나에게 고문이었다. 나는 대학교 기숙사에 대해 몰래 알아보고 생활비를 계산하며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합격 통지서는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보관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녀는 나의 변화를 감지했다. 나의 냉담함과 무관심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고통받고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은 갑자기 창고방으로 들어왔고 손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건강 챙기려고 주스 한 잔 타왔어요. 이 방 정리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싶고요. 어쨌든 언니가 지내는 곳인데 너무 어지러우면 안 좋잖아요. 나는 경계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우는 결코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고 그저 고맙지만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했. 에이, 너무 사양 마세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연스럽게 내 낡은 옷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 그녀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며 마치 물건을 놓을 빈자리를 찾는 척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히 무언가를 뒤지려는 의도였다. 나는 옆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려 했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유진의 손이 내가 편지를 숨겨둔 두꺼운 책에서 멈췄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고 흰색 편지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진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고 그녀의 눈은 승리감에 번뜩였다. 그녀는 놀란 척 소리쳤다. 어머, 이게 뭐예요? 해양대학교 합격 통지서? 서연 언니, 정말로 학교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럼 민준 오빠와의 결혼식은요? 아니면 오빠를 몰래 버리고 자기 미래를 찾아 떠날 계획이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꿈을 배신으로 왜곡하려는 의도적인 칼날 같았다. 이리 내놔. 나는 달려들어 편지를 빼앗으려 했. 그것은 내 생명이자 내 미래였다. 유진은 손을 놓지 않고 그것을 꽉 붙들었다. 언니 왜 이렇게 서둘러요? 민준 오빠도 이 사실을 알아야죠. 자신의 예비 신부가 오래전부터 도망갈 길을 마련해 뒀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얇은 통지서가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손에 든 나머지 반쪽 종이를 근처의 걸레 물통 속으로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고 나는 더러운 물 속에서 글씨가 번져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뛰어들어왔다. 그는 막 퇴근해서 아직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내가 손에 찢어진 종이 반쪽을 들고 서 있는 장면만을 보았다. 유진은 즉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준 오빠, 나는 그냥 언니 방 청소하는 거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 서류를 찍고 나를 밀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미래, 내 희망,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그가 무언가 알아차려 주기를 바랐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와 극심한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이미 자신만의 답을 내린 상태였다. 민준 씨는 서둘러 달려갔다. 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진을 일으켜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걱정스럽게 그녀의 옷을 털어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고 가녀린 어깨는 가늘게 떨렸다. 나는 괜찮아. 그냥 서연 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민준 씨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실망이 아니라 진정한 분노였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내 얼굴을 후려쳤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서연아? 네가 유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네가 예전에 네가 맡긴 한 거야? 종이 한 장 때문에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다니.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나는 그를 보고 그의 품에서 완벽한 연극을 펼치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쓰라리고 지독한 피로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도 싸울 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이제 충분했다. 나는 웃었다. 숨막히는 방 안에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 씨와 유진은 모두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녀가 내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오빠는 어디 있었죠? 오빠 팔에 문신이 나를 위한 게 아니란 걸 알았을 때 오빠는 뭐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그녀가 내 미래를 일부러 망가뜨렸을 때 오빠 눈에는 그녀가 넘어진 것만 보이나요? 민준 씨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문신 얘기라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 다 알겠어요. 더 이상 연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피곤하잖아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한때 내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유진을 보았다. 마침내 나는 오래전에 말했어야 할 결정을 입 밖으로 냈다. 민준 씨, 이 결혼 취소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은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너 농담하는 거지? 그냥 좀 화났다고 파혼하겠다는 거야? 농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음이 결코 내 것이 아닌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인간일 뿐인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내 창고방으로 돌아서서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문의 등을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이미 다 마른 것 같았다. 밖에서는 민준 씨가 내 이름을 몇 번 부르는 소리가, 그리고 유진이 흐느끼며 그를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했다. 결국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모든 일을 일으킨 장본인을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파혼을 말한 순간 나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미래는 막막했지만 적어도 나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얻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나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민준 씨와 유진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그는 유진을 설득하려 하거나 고집센 예비 신부인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얼마 안 되는 짐을 청 가방에 챙기며 내일 떠날 준비를 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곳에 단 1분이라도 더 머무는 것은 고문이었다. 나는 피곤함에 지쳐 어느새 잠이 들었다. 몽롱한 상태에서 나는 맵고 역한 타는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방에 익숙한 곰팡이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타는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고 숨쉬기 힘든 뜨거운 느낌이 동반되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눈은 따가웠다. 시커먼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꽉 막혀 있었다. 아마도 열기 때문에 나무가 변형되었거나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갔을 것이다. 나는 절망 속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다. 민준 씨, 살려줘요. 불이야, 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나는 기침을 터뜨리며 눈물을 쏟았다. 나는 창고의 유일한 창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창문은 오래전의 못으로 밝혀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부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불이 나무벽에 붙기 시작했다. 불꽃이 타는 소리와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뒤섞였다. 작은 창고방은 이제 마치 소각로 같았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뿜어져 나왔고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다. 나는 급히 세면대에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직 공기가 조금 남아있는 곳이었다. 머리가 빙빙 돌았고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었다. 희미한 연기 속에서 나는 내 익숙한 물건들을 보았다. 책, 천가방, 모든 것이 불길에 삼켜지고 있었다. 내 모든 인생, 과거와 미래가 이 화재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쓰러졌고 몸은 축 늘어졌으며 숨은 점점 약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민준 씨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지만 오직 불길의 잔인한 웃음소리만이 내 부름에 답했다. 생사의 순간에 나는 갑자기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이불 속에서 죽는 것도 어쩌면 해방일지 모른다. 내가 연기에 질식해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한 순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겁에 질린 외침이 들렸다. 서연아, 서연아, 거기 안에 있어. 민준 씨의 목소리였다. 그가 돌아왔다. 한 줄기 희망이 내 안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여기 있어요. 살려줘요. 문이 막혔어. 그 직후 위층 집에서 또 다른 비명이 터져나왔다. 민준 오빠, 살려줘. 연기가 너무 많아 무서워. 유진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그녀도 방에 갇힌 모양이었다. 밖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나는 민준 씨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한쪽은 내가 산채로 불타고 있는 창고방. 다른 한쪽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위층 집. 열기 때문에 살짝 벌어진 문틈으로 나는 연기 속에서 그의 희미한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나를 향해 보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민준 씨, 살려줘요. 나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내 모든 생존의 희망을 담은 구조 요청이었다. 그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그곳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가 고개를 살짝 돌려 유진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위층 집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방문을 등졌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위층 집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그가 문을 부수는 소리, 유진을 안심시키는 소리를 들었다. 걱정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내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밖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의 불길은 수만 배 더 뜨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선택했다. 나의 생과 사 앞에서 그는 그녀를 먼저 구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곳에 점점 뜨거워지는 벽의 등을 기댄 채 눈물 속에서 웃었다. 완전히 패배한 자의 웃음이었다. 이것이 내 사랑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었구나. 내 목숨은 그의 눈에는 그녀의 두려움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구나. 쾅! 불타는 대들보 하나가 천장에서 떨어져 출입구 바로 앞을 가로막았다. 유일한 탈출구가 막혔. 내 생명의 길은 그의 선택에 의해 끊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커먼 연기가 내 폐로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흐려지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적어도 나는 그가 그녀를 그의 안전한 품에 안고 불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 의식이 거의 사라질 무렵 누군가 내 어깨를 강하게 흔드는 것을 느꼈. 희미하고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로 불어왔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희미한 연기 속에서 나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옆집 할아버지였. 뒤편의 허름한 집에 혼자 사는 말을 못하는 이웃. 할아버지는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장작더미 뒤의 벽 한 구석을 가리켰다. 알고 보니 그곳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 오래전에 썩어버린 벽이 할아버지 집 마당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할아버지만이 아는 비밀 통로였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행동으로만 재촉했다. 할아버지는 거의 힘을 잃은 나를 부축하여 좁은 구멍을 통과하게 했다. 밤이슬 가득한 마당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자마자 나는 심하게 기침을 했고 온몸이 축 늘어졌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내 등을 두드려주고 물병을 건넸다. 나는 한 모금을 길게 마셨고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나는 내 집을 돌아보았. 이제는 밤하늘 속의 거대한 횃불이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나는 민준 씨가 안전한 마당 구석에서 유진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둘 다 무사했. 그는 내가 밖으로 나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저 잿더미 속에 영원히 누워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끌며 빨리 떠나라고 손짓했다. 할아버지는 내 손에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빵 한 덩어리를 쥐어주었다. 할아버지는 마을 끝에 오솔길을 가리키며 그 방향으로 가라고 했. 나는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가난하지만 내 목숨을 구해준 자비로운 남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 할아버지는 그저 손을 내젓고는 누군가 발견하기 전에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연기 때문에 더러워진 옷과 시커멓게 변한 얼굴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달렸다. 뒤돌아보지 않고 불길로부터, 배신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달렸다. 나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어제의 서연은 그 화재 속에서 죽었다. 오늘 밤 살아남아 걷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이다. 앞길은 밤안개 속에 희미했지만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길이었다. 5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잿더미가 식고 가장 척박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5년 후에 나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사랑에만 의지하는 순진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 중 하나인 서해함의 기관장 서연이었. 그날 밤 나는 갑판 위에 서 있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내 어깨 길이의 짧은 머리를 날렸다. 바다 특유의 짭짤한 소금 냄새가 내 가슴을 자유로운 감각으로 가득 채웠다. 나는 쉬지 않고 일했고 책과 복잡한 기술 도면에 몰두했다. 배신당한 고통은 원동력이 되었다. 민준의 잔인한 선택은 나에게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손목에 희미한 화상 흉터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가끔 옥신거리며 그 끔찍했던 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재탄생의 흔적으로 여겼다. 불길은 약한 서연을 태워버리고 오늘날의 강하고 능력 있는 서연을 만들어냈다. 기관장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순찰을 돌던 젊은 병사가 지나가며 정중하게 나에게 인사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 순찰 계속해.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다.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었다. 나는 이 분야가 원래 남자들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졌지만 결코 어떤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일 우리 배는 해병대 부대와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해상 작전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2주 동안 배에 머물게 된다. 나에게 이것은 그저 일상적인 업무였고 배의 모든 기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업무 일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어판의 수치들을 점검한 후에야 내 방으로 돌아갔다. 내 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전문 서적들 옆에 유일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옆집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할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친척들과 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몇 년 동안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소식이 없었다. 이 사진은 내가 아는 화가에게 부탁하여 내 기억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목숨을 빚졌다. 아직 하지 못한 감사의 말. 나는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다. 파도 소리가 배의 측면에 부딪히며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나는 바다 위에서의 부유하는 삶, 폭풍과 엔진 소리만이 친구인 긴 밤에 익숙해졌다. 나는 과거가 뒤에 남았고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운명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희롱하는 것을 좋아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살은 눈부셨다. 모든 승무원들은 정복을 차려입고 갑판에 모여 합동훈련을 위해 오는 우군 부대를 맞이했다. 나는 김함장님 옆에 서서 기술 자료집을 손에 들고 진지한 얼굴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멀리서 무장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왔다. 프로펠러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고 헬리콥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어 배의 착륙장 바로 위에서 정지했다. 강한 바람에 내 머리가 엉망이 되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비행팀의 모든 동작을 주시했다. 로프가 내려오고 해병대 특유의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재빨리 내려왔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며 두 줄로 똑바로 정렬했다. 마지막으로 내려온 사람은 계급이 가장 높았고 아마도 부대의 지휘관인 듯했다. 그가 비행모와 조종사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내 주위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햇살은 여전히 노랗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터질 듯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 얼굴은 비록 햇볕과 바람에 그을리고 눈가에 주름이 몇 개 더 생겼지만 나는 결코 착각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었다. 민준이었다. 5년이 지났고 나는 그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마음이 식었고 심장이 돌로 변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를 본 순간 그 끔찍했던 화재의 밤에 대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불길, 선택, 그리고 등을 돌리던 그의 모습.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억눌렀다. 자료집을 든 내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졌다. 나는 침착해야 했다. 나는 5년 전의 서연이 아니었다. 내가 내면의 투쟁을 벌이는 동안 민준도 나를 보았다. 그는 김 함장님에게 보고하던 중 우연히 내 위치를 지나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훑어보았지만 무언가 알아차린 듯 그는 멈칫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얼굴은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함으로 변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술만 달싹이며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다. 그는 마치 과거에서 돌아온 유령을 보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뒤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지휘관의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김 함장님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나를 돌아보고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넓은 가파는 갑자기 기이한 침묵에 잠겼고 오직 바닷바람만이 우리의 아이러니한 재회를 비웃듯 울부짖고 있었.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제 사랑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만이 있었다. 김 함장님은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고 그는 재빨리 어색한 분위기를 깼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치며 웃으며 말했다. 민준 소위 무슨 일인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났나? 민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당황한 표정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시선은 나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는 더듬거렸. 아닙니다. 김 함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를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기회에 소개하지. 민준 소위. 이쪽은 서해함의 모든 기술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서현 기관장이야. 이번 훈련 중 기계, 무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서 기관장과 직접 협의하면 되네. 기관장, 그 두 단어가 민준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더욱더 놀랐다. 그는 내 군복을 보고 내 어깨의 계급장을 보고 그리고 아무런 표정도 없는 내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가 약하고 5년 전 화재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고아 소녀가 지금은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신분과 지위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와 마주 섰다. 나는 먼저 손을 내밀었고 목소리는 감정의 흔들림 없이 명확하고 전문적이었다. 반갑습니다. 소희님,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악수는 허공에 뜬 채였고 민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듯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너. 나는 그가 말을 끝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손을 거두고 김 함장님을 향해 보고했다. 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모든 시스템이 첫 번째 점검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곡간 사갑게 손을 거두고 나는 차갑게 손을 거두고 민준 소위 부대가 배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기관실을 둘러보도록 제안합니다. 내 행동과 말은 모든 사람을 다시 업무로 돌아오게 했다. 김 함장님은 고개를 끄덕였. 좋아, 서 기관장 계획대로 하게. 민준 소위 기관장을 따라 부대를 인솔하게. 민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견학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맨 뒤에서 조용히 걸었다. 복잡한 눈빛은 내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반대로 업무에 완전히 집중했다. 나는 동력 시스템, 전기 시스템, 무기 시스템에 대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소개했다. 내 목소리는 시끄러운 기관실 안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배에 있는 다른 어떤 병사와 마찬가지로 그를 대했다. 나는 그를 민준소희라고 불렀고 안전수치를 기록하라고 요구했다. 나의 거리감과 전문성은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했다. 그것은 그에게 옛날의 서연은 죽었다고 말해주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낯선 사람, 서연 기관장이라는 것을. 견학이 끝날 무렵 모두가 흩어졌을 때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와 내 앞을 막았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소희님, 우리 사이에는 업무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의 옆을 지나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시끄러운 기관실에 홀로 남겨진 그는 고통과 상실감에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내 단호한 태도가 민준으로 하여금 문제를 깨닫고 거리를 두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그는 여전히 나와 단둘이 이야기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는 내가 자주 가는 곳, 식당, 기술실, 심지어 밤의 가판에도 의도적으로 나타났다. 그날 밤 내가 레이더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나는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모니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근무 중입니다. 소희님. 그럼 근무 시간 끝나고는 안 될까? 기다릴게. 그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모니터를 끈 뒤 그를 마주 보았다. 좋아요. 5분. 말씀하세요. 민주는 내가 동의할 줄 몰랐던 듯 약간 당황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꺼내듯 한마디 한마디를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네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 그날 밤 유진이를 구하고 나서 너를 찾으러 돌아갔지만 불이 너무 크게 번져 있었어. 사람들이 나를 막았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창고방에서 새까맣게 탄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어. 모두들 그게 너라고 생각했지. 그는 고개를 숙였고 넓은 어깨가 떨렸. 나는 지난 5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서연아, 나는 마을 끝 절벽에 너를 위한 빈 무덤을 만들었어. 매년 내 기일마다 나는 혼자 그곳에 갔어. 나 정말 미안해.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야기였다. 만약 5년 전의 서연이었다면 아마도 마음이 약해져서 울고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조금의 파동도 없었다. 나는 그저 우습게 느껴졌다. 나는 그를 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죄책감? 죄책감을 느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불타는 두 방 사이에 서 있었던 그 순간 내 구조 요청을 외면하기로 결정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나요? 그녀를 먼저 구하기로 선택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나요?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더듬거렸다.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나는 그냥 유진이가 더 약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녀가 더 약하다고 생각했다고? 나는 웃었다. 쓰라린 웃음이었다. 그럼 나는요. 의지할 곳 없는 고아, 약혼자에게 창고방으로 쫓겨나고 미래를 망치고 혼자 불에 타 죽을 뻔한 나는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약하지 않았나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변명은 내 질문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후회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민준 소희님, 이 변명들, 이 눈물들은
5년 전 화재 속에서 죽은 그 여자에게 했어야죠. 그녀는 아마 그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서연 기관장은 당신과 그저 동료 관계일 뿐입니다. 5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 차가운 바다의 밤속에 멍하니 서 있는 그를 남겨두고 나는 내 말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5년 전 그의 행동만큼 잔인할 수는 없었다. 어떤 잘못들은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는 영원히 충분하지 않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더 이상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말없이 훈련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어디에 나타나든 나는 어느 구석에선가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찬 무거운 시선. 그의 존재는 내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았. 내가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기억의 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프로페셔널해야 한다고, 그를 동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다짐했다. 일은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 그날 점심, 나는 팀의 젊은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 우리는 방금 수리한 정수기 고장에 대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담았다.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다. 나는 빈 테이블을 찾으려던 참에 민준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식판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표준적인 반찬들 옆에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뚝배기 김치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 앞 테이블에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약간 망설이는 듯하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주방에 특별히 부탁해서 만들었어. 옛날에 네가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찜을 제일 좋아했던 거 기억나서. 우리 테이블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나를 보고 다시 민준을 보았다.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그의 어머니, 김치찜, 내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달콤한 기억들이 그에 의해 무참히 파헤쳐졌. 나는 옛날 내가 그의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우리 엄마가 너를 친딸처럼 아끼셔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 그녀 역시 자신의 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 나는 뚝배기를 보고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음식 하나, 옛 기억 하나로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불길을, 그의 잔인한 선택을 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화내지도 심한 말을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뚝배기를 그쪽으로 부드럽게 밀며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소희님. 하지만 그건 5년 전 이야기네요. 제 입맛도 이제 변했고요. 이건 너무 기름져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편하게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향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저쪽 테이블로 가서 앉아. 여긴 너무 좁네. 나는 일어나 내 식판을 들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나의 부드럽지만 공개적인 거절이 한바탕의 싸움보다 그를 더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가 알던 서연, 그 김치찜을 좋아하던 소녀는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배 위에서의 생활은 나와 민준 사이의 어색함과 거리감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는 그의 일을 했다. 우리는 업무상 필요할 때만 간결하고 형식적으로 소통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결코 잠잠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파도가 덮쳤다. 그날 오후 훈련이 막 끝났을 때 바다가 갑자기 분노했다.
맑았던 하늘이 단 몇 분 만에 시커멓게 변했.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매서운 돌풍이 돛대 꼭대기에 깃발을 찢어버릴 듯이 몰아쳤. 작은 건물만 한 높이의 하얀 파도가 미친 듯이 배의 측면을 때렸다. 그렇게 견고하던 서해암도 이제는 급류 속의 나무십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모든 물건들이 튕겨나가고 부서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경보 사이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태풍 12급, 전 승무원 전투 위치로. 반복한다. 전 승무원 전투 위치로. 김 함장님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져 바람 소리를 압도했다. 나와 내 기술팀은 즉시 중앙 제어실로 달려갔다. 배 전체가 자연의 분노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녹색과 붉은색 점들이 어지럽게 표시되어 태풍의 중심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 기관장님, 예비 전력 시스템 가동되었습니다. 기관실 압력 안정적입니다. 조향장치 정상 작동 중입니다. 보고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왔. 나는 주 제어판 앞에 서서 계속해서 변하는 숫자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개인적인 갈등은 사소해졌다. 나와 민준,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다의 소나기에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 같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나는 민준의 부대가 갑판 위의 장비들을 다시 묶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등 신속하게 구조 및 군안 계획을 전개하는 것을 보았. 그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이 폭풍 속에서 그는 내가 한때 존경했던 능력 있는 해군 장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배는 거친 파도에 따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았. 때로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거의 뒤집힐 것 같았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꽉 붙들었다. 자연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가장 긴장된 순간 엔진 제어판에서 길고 날카로운 삐소리가 울렸다. 붉은색 경고등이 계속해서 깜빡였다. 그 붉은색은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기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3번 엔진 과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안전 한계치를 초과했습니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태풍 속에서 엔진 과열. 그것은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다. 우리 배가 폭발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 3번 엔진 비상 냉각 시스템 가동. 주 동력 전달 시스템에서 연결 해제. 나는 명령을 내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태풍의 울부짖음과 경보 사이렌을 압도할 만큼 단호하고 강했다. 기술팀 전체가 즉시 행동했지만 불과 몇 초 후 가장 끔찍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기관장님, 비상 냉각 시스템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계속 상승 중이고 터빈 압력이 한계치를 곧 초과할 것입니다. 제어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3번 엔진이 배를 수백 조각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으로 변하기까지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기관실로 내려간다.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안전모를 집어들었다. 자네는 여기 남아서 함장님께 계속 상황을 보고해. 기관장님, 위험합니다. 명령이다. 나는 말을 자르고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는 격렬하게 흔들렸다. 나는 벽을 짚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기관실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민준과 그의 병사 몇 명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규정에 따라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병대는 주요 구역을 보호해야 했다. 나를 보자 민준은 급히 앞을 막았다. 서연아,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내 책임은 저 안에 있어. 비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내가 기관실의 무거운 강철문을 열자 숨이 막힐 듯한 끔찍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에서는 엔진이 부상당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3번 엔진은 격렬하게 떨렸고 그 외피는 과도한 온도로 인해 붉은 점들로 얼룩져 있었다. 내 엔지니어들은 수동으로 냉각 거품을 뿌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것은 바다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상황은 어때? 나는 소음을 뚫고 소리쳤다. 비상압력 배출 밸브가 걸렸어요. 손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나는 압력계를 보았다. 바늘은 이미 붉은색 영역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고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제어 회로판을 확인하며 강제 명령으로 시스템을 재시작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회로판은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합선된 상태였다. 바로 그때 민준과 그의 병사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나를 보았다. 바로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방법이 없어? 그가 내 귀에 소리쳤다. 기계식 밸브가 걸렸어. 직접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해야만 열 수 있을 거야. 나는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해결책을 찾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재련소처럼 뜨겁고 곧 폭발할 것 같은 엔진 덩어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절망적인 순간 나는 민준이 붉게 달아오른 밸브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친 듯한 결단력이 번뜩였다. 모두 밖으로 나가. 민준의 목소리가 엔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는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병사들과 기술팀에게 말한 것이었다. 소위님, 뭘 하려는 겁니까? 나는 불길한 예감에 소리쳤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후회, 결심, 그리고 말없는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방구석에 있던 강철 쇠지렛대를 집어들었다. 민준 씨, 안 돼. 나는 그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나를 밀쳐냈다. 내가 위험 지역 밖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만큼 충분히 강한 힘이었다. 잘 살아, 서연아. 나는 바람 소리 속에서 그 말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으르렁거리는 강철 괴물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마치 자살 특공대원처럼 홀로 임박한 죽음과 마주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쇠지렛대를 안전 밸브의 연결부에 끼워 넣었다. 엔진에서 나오는 끔찍한 열기가 그의 군복에서 연기를 피어오르게 했다. 펑! 밸브는 마침내 엄청난 힘 아래 터져나왔다. 수백 도의 뜨거운 하얀 증기가 무서운 압력으로 분출되었다. 그 증기는 민준의 몸을 똑바로 덮쳤다. 나는 그의 몸이 마치 줄 끊어진 인형처럼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반대편 벽에 세차게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압력이 해제되자마자 엔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제어판의 수치들은 서서히 붉은 경고 영역에서 벗어났. 폭발의 위험은 사라졌고 배는 구조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었다. 하지만 우리를 구한 영웅은 이제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온몸은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찢어진 군복 밑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공간은 멈춘 듯했고 밖의 태풍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지만 기관실 안에서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희생에 충격을 받았. 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나는 그를 향해 달려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 씨, 민준 씨, 내 말 들려요? 나는 그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는 반응이 없었고 숨은 희미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맥박을 확인했다. 아직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의무병. 당장 의무병 불러.
기관실에 중상자 발생. 나는 공포에 질려 목이 맨 채로 무전기에 소리쳤다. 나는 내 앞에 가냘프게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다. 한때 나를 불길 속에 버렸던 사람. 이제는 나와 입의 전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나는 그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감사해야 할까? 내 머릿속은 이제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의무팀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민준을 들것에 실었다. 주위에는 온갖 의료기기와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포위망 밖으로 밀려났고 그들의 모습이 배의 긴 복도 뒤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살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내 후각을 괴롭혔다. 나는 제어실로 돌아가지도 휴게실로 가지도 않았. 내 발은 무의식적으로 들것을 따라가 배의 야전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다. 붉은색 응급등이 켜지고 차가운 강철문이 닫히며 두세 개를 갈라놓았다. 안에서는 생명을 건 사투가, 밖에서는 숨막히는 기다림이 있었다. 김 함장님과 다른 장교 몇 명도 와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밖의 태풍은 잠잠해진 듯했지만 각자의 마음속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구석진 곳을 찾아 차가운 금속 벤치에 주저앉았다.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뜨거운 증기 불길 속으로 뛰어든 민준의 모습과 5년 전 화재 속에서 나를 등졌던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혼란을 일으켰다. 나는 그를 미워했다. 그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가 생사의 경계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내 안의 한 부분은 도저히 무관심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남은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애였을 것이다. 혹은 아마도 나는 그가 그렇게 쉽게 죽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약 1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엄격한 얼굴을 한 군의관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김 함장님이 즉시 다가갔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표정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전신 40% 이상의 3도 및 4도 화상을 입었고 늙골 골절, 강한 충격으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 징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다출혈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망치질처럼 내리쳤다. 나는 두 손을 꽉 쥐었.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내부 상처를 처리하기 위해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너무 약합니다. 수혈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그의 의지와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안으로 돌아갔고 문은 다시 한번 닫혔다. 김 함장님은 한숨을 쉬고 옆에 있던 젊은 장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네. 입의 전체가 그에게 목숨을 빚졌어. 맞다. 그는 영웅이었다. 배 전체의 영웅. 하지만 그는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 사람이기도 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등을 멍하니 쳐다보며 운명이 참으로 사람을 희롱하는 법을 안다고 느꼈다. 그것은 나와 그를 우리 둘 다 상상도 못했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바깥의 태풍은 완전히 멎어 바다의 원래의 평온함을 돌려주었지만 배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특별 치료실로 옮겨졌고 온몸은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창백한 얼굴만 드러나 있었다. 주위에는 생명 유지 장치들이 규칙적인 삑삑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 아마도 그의 결말을, 그것이 삶이든 죽음이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을 것이다. 군의관이 다시 한번 나왔.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했다. 그는 김 함장님에게 곧장 걸어갔다. 함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 너무 많은 피를 흘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수혈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럼 당장 진행하십시오. 의사 선생님, 배의 예비 혈액은행은 어디 있습니까? 김 함장님이 명령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함장님, 민준 소위는 O형, RH, 혈액형입니다. 이것은 극히 드문 혈액형입니다. 우리 배의 예비 혈액은행에는 이 종류가 없습니다. 복도 전체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O형 RH, 만능 수혈자로 알려져 있지만 공여자 중에서는 극히 드문 혈액형, 과다출혈로 수혈이 필요하지만 혈액이 없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전 승무원과 민준 소위 부대의 건강 기록을 모두 확인해 김 함장님이 침묵을 깨고 소리쳤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확인해서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 명령이 내려졌고 배 전체는 다시 한번 전력으로 가동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풍에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다투며 희미한 희망의 빛을 찾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은 세기처럼 무겁게 흘러갔고 나는 민준의 병실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측정기 소리를 들었다. 삑삑 소리는 점점 더 약하고 불규칙해졌다. 약 15분 후 창백한 얼굴에 숨을 헐떡이는 젊은 통신병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달려왔다. 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배에 있는 200명 이상의 건강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김 함장님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급히 물었다. 통신병은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드립니다. 배 전체에서 O형 RH, 혈액형과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누구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 당장 이리로 불러. 함장님이 크게 말했다. 통신병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머뭇거리며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장교들을 한번 훑어본 뒤 내가 앉아있는 복도 구석에서 멈췄다. 함장님의, 장교들의, 의무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그 순간 나는 온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운명은 다시 한번 그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다. 단지 이번에는 그와 다른 사람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사이의 선택이었다. 나는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주위의 시선에서 오는 압박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어젯밤의 태풍보다 더 무겁게 김 함장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명령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존중심이 가득 담겨 낮아졌다. 서기관장, 이것이 매우 어려운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네. 나는 자네에게 무엇이든 강요할 권리가 없네. 하지만 한 군인의 생명, 방금 이 배 전체를 구한 영웅의 생명이 이제는 전적으로 자네의 결정에 달려있네. 나는 침묵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5년 전에 서연 불길 속에 버려졌던 소녀가 소리치고 있었다. 그를 내버려도 자신을 무참히 버린 자를 왜 구해야 해? 이건 그가 받아야 할 인과응보야.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서연 기관장, 규율과 책임감으로 단련된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이 배에 있는 2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어. 그 중에는 너도 포함돼. 그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야. 이것은 책임이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야. 나는 그 해의 화재밤을 기억했다. 내가 그에게 버려졌을 때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그 고통, 그 배신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아무도 나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해하거나 적어도 민준이 죽고 우리 사이의 빚이 목숨으로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공평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때 뜨거운 엔진 덩어리로 뛰어들던 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모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다. 그 행동이 5년 전의 잘못을 속죄하기에 충분한가? 나는 몰랐다. 나는 정말로 몰랐다. 병실 안의 심장 박동 측정기 소리가 갑자기 길게 울리다가 약해졌다. 의사가 놀라 뛰어들어갔고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나는 병실 문을 쳐다보았다. 그 문 뒤에는 가냘픈 생명이 있었고 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나와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주기도 한 생명이었다. 만약 내가 그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내 남은 인생이 정말로 평온할 수 있을까? 내가 5년 전에 그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나는 5년 동안 다른 사람, 내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개인적인 증오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없었다. 나는 과거가 나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할 수 없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긴 침묵 끝에 나는 일어섰다. 나는 김 함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내 얼굴은 평온했으며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준비하세요. 제가 수혈하겠습니다. 내 결정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내 평온함 속에는 바다의 폭풍보다 더 격렬한 마음의 폭풍이 있었다. 내가 당신을 구하는 것은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내 동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불을 지폈다. 의무팀은 즉시 수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방으로 데려가기 직전에 나는 김 함장님에게 말했다. 함장님, 잠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김 함장님은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있는 그의 임시 사무실로 나를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함장님, 저는 민준 소위의 목숨을 구할 겁니다. 그가 위기를 넘기는 데 필요한 만큼의 피를 줄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 함장님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는 내가 계속 말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민준 소위와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누군가 함장님께 말씀드렸을 수도 있겠지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저에게는 고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피는 그의 육체를 살릴 수 있지만 제 시야 안에 그의 존재가 있는 것은 제 영혼의 평화를 죽일 겁니다. 저는 잿더미 속에서 제 삶을 재건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타협 없는 시선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제 조건은 민준 소위가 회복하여 이 배를 떠난 후 지휘부에서 전출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다른 부대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요. 김 함장님은 내 제안에 할 말을 잃었. 그는 아마도 내가 돈이나 어떤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해방이었다. 이것은 복수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기 방어였다. 나는 그의 목숨 하나를 구하고 그 대가로 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다. 공평한 교환이다. 잠시 고민한 후 김 함장님은 일어나서 군 규율에 따라 나에게 경례를 했다. 서 기관장의 결정을 존중하네. 그리고 지휘부를 대표하여 이 조건에 동의하겠네. 우리는 자네와 민준 소위 모두에게 빚을 졌어. 안심하게 약속은 지킬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내가 사무실을 나와 의료실로 향할 때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피주머니는 그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영원한 작별 인사였다. 나는 주고 동시에 되찾고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결코 만나지 않는
두 개의 평행선이 될 것이다. 우리 사이의 은원은 이 순간부터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내 피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 그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주는 위기를 넘겼다. 생존 지표는 점차 안정되었다. 배 전체가 큰 짐을 던 것 같았.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나는 마지못해 개인적인 원한을 제쳐두고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받았. 나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내건 조건에 대해 알 필요가 없었다. 이틀 후 민준이 깨어났. 그가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한 사람은 지휘관도 동료도 아닌 나였다. 김 함장님이 직접 와서 이 요청을 전달했다. 그가 자네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몇 마디 있다고 하더군. 어쨌든 자네는 생명의 은인이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 나는 명확한 끝이 필요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 민주는 그곳에 누워 있었고 온몸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그을린 얼굴과 마른 입술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약하고 비참해 보였다. 나를 보자 그의 눈이 약간 빛났다가 다시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움직이려 애썼지만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 나는 침대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섰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서연아, 그는 속삭였. 목소리는 연기 후유증으로 약하고 쉬어 있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5년 동안 절망 속에서 기다렸던 그 사과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통쾌함도 위로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았고 내 마음에 얼어붙은 호수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저에게 감사하거나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분노도 동정도 없이 담담했다. 당신 목숨은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이 구한 겁니다.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저는 제 위치에 있는 누구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지 않아, 서연아. 알아.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나는 그래도 맞아요.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한때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건 5년 전 화재 속에서 죽은 그 여자의 이야기예요. 지금의 저는 증오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그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은혜도 원한도 없어요. 내가 당신을 구했고 당신이 배를 구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빚진 게 없어요. 푹 쉬세요, 소희님. 그것이 당신을 위해 걱정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소희님이라는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나는 그가 우리 사이에 이제 군대의 계급 관계만 남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다른 모든 것은 제가 되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가 더 이상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방을 나섰다. 병실 문이 등 뒤로 닫혔을 때 안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마음으로 걸어갔다. 나와 그의 과거에 대한 책은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배 위에서의 생활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훈련은 계속되었지만 민준의 참여는 없었다. 그는 회복하는데 적어도 몇 달이 필요했다. 나도 내일로 돌아가 도명과 숫자들에 몰두했다. 나는 병실에서의 대화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애썼다. 며칠 후 내가 닭감는 기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을 때 민준의 부대에 있던 젊은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그의 이름이 전우라는 것을, 그의 가장 가까운 병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기관장님. 그는 군 규율에 따라 나에게 인사했다. 잠시 몇 분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갑판의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그 병사는 매우 곤란해 보였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기관장님, 제가 기관장님과 지휘관님의 사적인 일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가 아마 5년 전에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침묵하며 가슴에 팔짱을 끼고 그가 계속 말하도록 신호했다. 사실은 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준 지휘관님 가족이 유진 씨 가족에게 아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지휘관님 아버님이 직장에서 누명을 쓰셔서 경력, 명예, 모든 것을 거의 잃으시고 감옥에 가실 뻔했답니다. 그때 유진 씨 아버님, 당시 권력이 있으셨던 분이 보증을 서주시고 도와주셔서 지휘관님 가족 전체를 큰 위기에서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이 이야기는 민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전우는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 말했. 그 목숨을 구한 은혜를 지휘관님 가족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유진 씨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응석바디로 자랐기 때문이죠. 지휘관님 아버님은 그것을 명예로운 약속으로 여기셨습니다. 민준 지휘관님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유진 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리라는 단어, 아버지의 약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진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의 무조건 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화재 때 그가 그 반사작용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님을 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공황 상태에서 유진 씨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방금 들은 이야기에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은혜의 빛, 명예로운 약속. 알고 보니 그의 잔인한 선택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무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비극, 사랑과 그가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의리라는 단어 사이에 비극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는 밉기도 했지만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전우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다소 차가움이 덜했다.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 알고 보니 이 이야기에서 나의 가장 큰 적은 유진도 전적으로 민준도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에 보이지 않는 짐이었.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전해지는 빚이 우리 모두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마침내 훈련이 끝났다. 민준의 부대는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떠날 준비를 했. 그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고 아마도 군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어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전우라는 병사가 다시 나를 찾아왔. 이번에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를 나에게 건넸다. 기관장님, 이것은 제 옛 고향 친구가 기관장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가 몇 년 동안 기관장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는 약간 놀라며 봉투를 받았. 그 위에 서툰 글씨는 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정성껏 썼지만 줄이 맞지 않는 글자들이 있었다. 글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의 글씨체였고 편지 끝에는 서명 대신 웃고 있는 남자의 간단한 그림이 있었다. 나는 즉시 이것이 옆집 할아버지의 편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5년 전 나를 구해준 말을 못하는 이웃. 심장이 세차게 뛰었. 나는
서둘러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었다. 할아버지는 글을 많이 쓰지 못해서 자신이 본 것을 가장 소박한 문장으로만 적었다. 서연 아가씨에게 나 옆집 하랩이다. 아가씨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 기쁘구나. 그날 불났을 때 아가씨가 가고 나서 그 민준이라는 총각이 미친 사람 같았어. 잿더미 속으로 뛰어들어서 맨손으로 파헤치고 목이 쉴 때까지 아가씨 이름을 불렀지. 손에서 피가 나도 아픈 줄도 모르더구나. 며칠 뒤에 시신을 찾았다고들 하니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멍하니 앉아있더라. 나는 그게 아가씨가 아닌 줄 알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들이 아가씨를 곤란하게 할까봐 말도 못했지. 그 후에 보니까 혼자서 마을 끝 절벽. 옛날에 둘이 자주 앉던 곳으로 가더구나. 거기다 이름도 없는 조약돌 무덤을 하나 만들었어. 매년 불난 그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거기 앉아있더라. 그저 조용히 바다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사했지만 아는 사람한테 그 무덤 좀 봐달라고 부탁해놨어. 나는 그냥 아가씨가 알았으면 했어. 그 총각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도 치렀다는 걸. 잘 살아라, 서연 아가씨. 할아버지는 편지와 함께 신문지에 싼 작은 물건을 동봉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나무로 깎은 갈매기 한 마리였다. 아마도 이것은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일 것이다. 나는 편지와 나무 갈매기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첫 눈물이었다. 나는 민준 때문에 운 것도 서러워서 운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낯선 사람, 가난하고 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친절함 때문에 울었. 그리고 나는 민준의 죄책감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5년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초래한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 그것은 아마도 그의 몸에 남은 화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를 용서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배는 항구로 돌아왔. 민준의 부대는 떠났고 내 무거운 기억들도 함께 가져갔다. 나는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일주일 후 내가 조용한 해변 도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가 받자 익숙하지만 다소 망설이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 서연, 언니 맞으시죠? 유진이에요. 나는 즉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붙잡았.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의 애교나 도전적인 느낌이 없었다. 그것은 떨리고 어떤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예요. 무슨 일이죠? 나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고 이윽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울고 있었다. 서연 언니, 언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해야 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때 모든 일은 다 저 때문이었어요. 유진은 울면서 말했다. 제가 이기적이었고 민준 오빠를 잃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가 두 가족의 은혜를 이용해서 그를 묶어두고 그에게 압박을 줬어요. 제가 일부러 언니한테 시비를 걸고 언니의 행복을 망치려고 했어요. 화재는 제가 낸 건 아니지만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일이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준 오빠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 듣고 병문안 갔었어요. 그는 저를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그저 언니에게 빚을 졌고 평생 갚아도 모자란다고만 했어요. 서연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저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감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녀가 모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연민을 느꼈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쫓느라 청춘을 낭비하고 결국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소녀에 대한 연민. 지난 일이에요. 유진 씨,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평온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이유를 줬어요. 유진은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민준 씨예요. 과거는 잠들게 놔두세요. 당신은 아직 젊으니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얀 파도가 여전히 해안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멀어지며 마치 모든 번뇌를 씻어내는 듯했다. 과거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와 같았. 때때로 그 파편들이 해안으로 떠밀려 올 수는 있지만 결코 다시 항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달 후 서해함이 정기정비를 위해 항구에 정박했을 때 나는 민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퇴원할 만큼 충분히 회복했지만 이전 부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김 함장님의 약속은 지켜졌다. 내가 프로펠러 시스템 점검을 감독하고 있을 때 전우라는 젊은 병사가 찾아왔다. 그는 더 야위었고 얼굴은 더 강인하고 성숙해 보였다. 기관장님. 그는 나에게 경례를 했다. 저희 부대는 내일 떠납니다. 민준 지휘관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우는 조심스럽게 닦인 작은 나무 상자를 나에게 건넸다. 그는 다소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분은 새로운 전출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소망의 섬 등대에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다시는 기관장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휘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소망의 섬, 나는 그곳을 알았다. 멀고 외딴 작은 섬, 생활 조건이 매우 열악한 곳. 그것은 거의 침묵의 유배나 다름없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상자를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너와 부대원들 모두 무사히 가길 바란다. 전우는 다시 한번 나에게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나는 홀로 서서 조용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값비싼 물건이나 긴 편지가 아니라 나무 조각으로 매우 세심하고 정교하게 깎은 서해함의 작은 모형만이 있었다. 레이더부터 갑판 위의 대포까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매우 생생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이것이 민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옛날에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작은 나무 물건들을 깎는 습관이 있었다. 이 선물은 미련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 말없는 사과,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는 자신의 죄와 속죄 행위를 모두 목격한 이배의 모형을 선택하여 우리 이야기 전체를 담아낸 듯했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파문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길, 고독 속에서의 참회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도 나만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 길. 모든 것은 마침내 정말로 끝나야 할 때가 왔다. 2년이 흘렀고 내 삶은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궤도에 들어섰다. 나는 군함 설계 연구소의 새로운 직책으로 승진했다. 창의력과 깊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나는 예전처럼 바다 위에서 많이 떠다니지는 않았지만 배에 대한 내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다. 나는 옛사람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나는 민준이 먼 섬에서 어떻게 사는지, 유진이 지금은 어떤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은 내 인생의 책장에 접혀서 잘 보관된 낡은 책의 장이 되었다. 평온은 이래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스며들었다.
김 함장님은 그 운명적인 출장 이후에도 항상 나와 연락을 유지했다. 처음에는 우리의 대화가 새로운 설계, 현대 기술에 관한 일에만 국한되었다. 그는 유능한 지휘관이자 깊고 사려 깊은 남자였다. 그는 결코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존중과 이해는 마치 따뜻한 물줄기처럼 수년 동안 내 마음을 감싸고 있던 얼음층을 녹였다. 점차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가족 이야기, 긴 항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영혼의 동질감, 부드럽지만 견고한 연결고리를 발견했. 어느 주말 오후 그는 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그는 꽃을 가져오지도 화려한 말을 하지도 않았. 그는 그저 내 앞에 클래식 음악회 티켓 2장을 놓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 서연 씨, 당신이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압니다. 과거를 들추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미래의 당신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혼자 폭풍에 맞서지 않게 할 사람 말입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높은 이마와 강인한 눈을 가졌지만 부드러움이 배어나오는 남자. 나는 다시는 마음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나에게 행복이 여전히 존재하며 내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티켓 한 장을 들었다. 그 미소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에 어떤 근심도 없는 온전한 미소였다. 나와 김 함장님은 진지한 관계를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은 첫사랑처럼 뜨겁고 격렬하지 않았지만 강처럼 평온하고 깊었. 그는 나에게 안전함과 절대적인 존중감을 주었다. 그의 곁에서 나는 나 자신일 수 있었다. 다른 어떤 모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 엔지니어로서의 나. 연말 어느 날 우리는 함께 해변을 산책했. 황금빛 저녁 햇살이 모래사장에 길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문득 민준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 생각났. 서예한 모형이 담긴 나무 상자는 지난 2년 동안 내 서랍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다시 열어보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나무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뚜껑을 열었다. 작은 배 모형은 여전히 처음처럼 정교하고 생생하게 나타났다. 나는 가볍게 손으로 그것을 만졌다. 그 운명적인 항해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재회, 폭풍, 폭발, 사과, 그리고 내 조건. 모든 것이 낡은 영화처럼 멀리 물러나 있었다. 나는 배를 보며 더 이상 죄책감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나간 젊은 시절, 실수와 과거의 짐 때문에 서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희미한 슬픔만을 느꼈다. 나는 내가 이 선물을 간직한 것이 미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아직 진정으로 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내 영혼 깊숙한 곳 어딘가에 아직 밝혀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결정했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배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로 갔다. 나는 넓은 바다 입구를 볼 수 있는 가장 긴 부두로 나갔다. 나는 상자에서 배 모형을 꺼냈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듯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다. 안녕, 민준. 안녕, 유진. 그리고 안녕, 옛날의 서연. 우리 모두 각자의 길에서 평화를 찾기를. 그리고 나는 부드럽게 몸을 숙여 나무 배를 수면 위에 놓았다. 작은 파도가 밀려와 그것을 멀리 휩쓸어 갔다. 작은 배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다가 서서히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갔다. 점점 작아지다가 희미한 검은 점이 되고 마침내 바다의 푸른색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배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내 마음속의 마지막 가시도 뽑힌 것 같았.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족쇄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바다를 등지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높았다. 1년 후 나와 김 함장님은 햇살 가득한 해변에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친한 친구들과 동료들 뿐이었다. 나는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고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진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 남자의 손을 잡았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그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경력에도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나는 차세대 전투함 설계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다. 큰 책임이었지만 영광이기도 했다. 내 삶은 바빴지만 기쁨과 의미로 가득 찼다. 나는 가족, 경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평온함을 가졌다. 가끔 친구 몇 명을 통해 옛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유진은 감정적인 충격 이후 유학을 결심하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마 그녀도 자신만의 길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민준, 그는 여전히 소망의 섬 등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전출을 신청하지도 결혼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등대와 파도를 친구 삼아 조용히 혼자 산다고 했다. 그는 남은 인생 전체를 고독 속에서 보내며 젊은 시절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참회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나는 그것이 그가 원했던 결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정말로 끝났다. 어느 오후 나와 김 함장님은 해변길을 함께 산책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생각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다처럼요.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폭풍이 몰아치지만 폭풍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햇살이 돌아오잖아요.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쥐고 나와 함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태양이 서서히 지며 하늘과 바다 전체를 눈부신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맞다. 햇살이 정말로 돌아왔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의 따뜻하고 평온한 햇살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공정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자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민준이 고독 속에서 참회의 길을 찾고 유진이 잘못된 세월의 공허함으로 대가를 치른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상처나 불의를 겪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한계를 설정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폭풍 후 뒤에는 우리가 희망과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따뜻한 햇살과 평온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